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10개월 반 만에 공매도 대금이 사상 최대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공매도가 줄어드는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150조 원은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대시장은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 역시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대시장 1에서 2%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거래일 장 마감 이후에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세 종목 모두가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요. 이 여파에 따라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코스닥 지수의 하락률이 더 크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수급적인 측면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개인은 지금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발을 빼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16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팔아낸 종목은 삼성전자로 집계가 됐습니다. 요즘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요즘 주유소 가면 깜짝 놀라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하면서 기름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영향입니다. 이는 서민 물가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10월 31일이 종료 예정일이었는데 2개월 더 연장하는 겁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대외 이런 물가 상승률을 예의주시하면서 민생 물가와 안정에 초점을 두고 이를 좀 방점을 찍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10월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을 고려해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5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면서 인하율이 좀 변경이 되고 일몰 기한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25%, LPG 부탄과 경유 같은 경우에는 37%의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험 관련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서 펫보험 활성화에 나서게 된다고요? 네, 요즘 주변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반려동물 가구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펫보험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우선적으로 펫보험이 합리적인 요율로 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펫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려면 우선은 진료 기록 등 통계적인 부분의 관리가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료 행위의 명칭 등마저도 제각각인 실정이에요. 이에서 진료별 이 항목을 조금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라는 방침이고요. 또한 이 반려동물을 등록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동물의 코 주름이나 홍채를 이용해서 동물을 등록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모반에 이 칩을 넣거나 부착해야 하는데 이 칩 넣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동물 등록이 좀 저조하다라고 보고 수단을 확대하기로 한 거고요. 또 이와 함께 이 진료를 받은 동물병원에서 이 진료 기록을 바로 보험사로 보내는 원스톱 보험 서비스도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마지막은 부동산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7곳의 분양권이 전면 해제가 된다고요? 네, 연말까지 서울에서 총 7개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이제 가능해집니다. 둔촌주공과 장위 자이 그리고 마포 더 클래시 등인데요. 정부가 지난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실시하면서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한 결과입니다. 당초에는 최대 10년이었던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 결과인데요. 특히 최근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분양 시장에 어떤 상승 기류가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분양권 역시나 상당한 프리미엄이 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걸림돌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관건은 실거주 의무 폐지 요건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이 지금 국회에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연내 시행을 공언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여야 간에는 어떤 진척 상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매 제한이 풀려도 실거주 의무가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면 결국은 거주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거래는 가능하지만 거주는 해야 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이후 12월에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하고 있지만 지금 10개월째 국회에서는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소식부터 서울의 7곳 분양권 해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이스라엘 분쟁 확전 우려 속에 증시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직접 개입하게 될 경우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예상치보다 1%포인트 낮아질 수도 있다고 전망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속에 금과 같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1%에서 2%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까지 살펴보면요. 기아를 뺀 나머지 종목이 모두 파란불 켜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업종별로도 대부분이 약세 흐름 이어나가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기계 업종이 두드러진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살펴보면요. 오늘 2442선에서 시작해 장 초반 2453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며 현재는 1% 넘게 하락하면서 2427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개인은 대형주와 제조업 쪽에서 강한 매수 흐름 이어나가면서 2,224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 연기금 쪽에서 강한 매수 흐름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280억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이렇게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오늘 외국인 2,500억 원 넘게 팔아내면서 강한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나란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키워나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 살펴보면요. 812선에서 시작해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2.4% 하락하면서 803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업종별로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업종이 파란불 켜낸 가운데 종이 목재 업종, 건설 업종만이 빨간불 켜낸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개인은 제조업과 IT 하드웨어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352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6억 원 소폭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만이 1,289억 원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섹터 도시가스 관련주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갈등에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국내 가스 관련주, 석유 관련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이란이 참전하게 될 경우 국제 유가는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흐름 가스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성에너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간 모습인데요.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12,92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대성홀딩스 17%까지 장중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상승폭 일부 반납하면서 10%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GSE도 오늘 24%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19% 빨간불 켜내면서 5,18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 로봇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UiPath, 코그넥스 등 로봇 관련주들 일제히 급락세 보이면서 오늘 국내 로봇 관련주도 하락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관련주 살펴보면요. 두산 로보틱스 전거래일에는 4%대 하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8.42%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성 델타테크도 오늘 8%대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푸른기술 시가가 고가였고요.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10%대 약세 흐름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무력 충돌했습니다. 이에 대이스라엘 의존도가 높은 특정 소재와 기기 등에 대한 공급망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는데요. 전쟁이 격화하면 이들 제품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의 국내 경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대이스라엘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8개였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불온 관련 섹터에서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전거래일에 이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속에서 원유와 방산 가스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무력 충돌 이후에 관련주들 주가는 지금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나요? 네, 이번 중동에 대한 사태가 일어난 지 오늘이 지금 9일째 되는 날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처음 사태가 발발한 이후에는 뭐 추가적으로 뭐 확전 양상이라든지 지상전이라든지 아직까지는 뭐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러한 얘기들만 지금 무순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때 처음 사태 이후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스팟적으로는 뭐 하마스 지도자 2명이 사살되고 그다음에 장군급이 1명이 사살되는 뭐 그런 모습들이 있긴 했었는데, 자 어찌됐든 이 주식시장에서 해석을 해야 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사태가 확장이 될 것이다라는 가상에 대한 시나리오를 놓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원유라든지 가스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먼저 선반영이 돼서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언제까지 진행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분쟁이 혹시라도 확전이 된다면 그때가 그 타이밍이 시세적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퍼포먼스가 이제 될 수 있겠고 오히려 그때는 이제 세론으로 이제 대응을 해주시는 분이 좀 맞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물론 에너지 섹터, 가스라든지 석유 같은 경우는 다른 대외적인 변수를 좀 체크해둬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러시아라든지 그리고 산유국, 중산국에 대해서 이런 원유를 증산을 할 것인지 감산을 할 것인지 나중에 추후에 그런 여부를 좀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두고 좀 체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다만 뭐 방산주라든지 이러한 섹터들 같은 경우는 확전에 대한 가능성이 이미 시세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확전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그때가 주가 퍼포먼스를 가장 크게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에너지 섹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격돌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스라엘에서 가져오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또 브롬이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 수입 의존도를 살펴보면 99.6%, 99%가 넘는 수입 의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브롬이라는 물질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만큼 의존도가 높은 만큼 관련주들 반응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주가 양상은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보신 바와 같이 브롬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이제 방산에 대한 그런 물품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제 산업 경제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브롬을 좀 체크를 해야 되긴 합니다. 자, 브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비금속 원소인데요. 난연제 그리고 석유나 가스 등을 이제 시추할 때 그리고 수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광물이다. 뭐 히토류에 관한 그런 광물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이스라엘 이외에도 뭐 미국이라든지 요르단, 중국, 일본 등에서 브롬을 생산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대다수의 부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그 실질적인 실물 경기 측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이 금속에 대해서 확보를 하는지 여부는 이제 대응을 좀 지켜보면 될 것이고,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와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봤을 때는 오늘의 이제 신규 테마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브롬 관련주죠. 이제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상한가를 갔던 종목은 1등으로는 이제 한창산업이 되겠고, 2등으로는 JI테크, 3등으로는 코롱플라스틱이 이제 시세 급등 정도가 나왔고요. 추가적으로는 뭐 대정 화금이라든지 진영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우려스러운 점은 어떤 거냐면 실질적으로 석유나 가스 등의 이런 에너지주 그리고
방산주 그리고 오늘 머리를 든 이제 부름 관련주가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쉽게 얘기해서 자금들의 흐름이 계속해서 돌아다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좀 체크를 신생테마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보시면은 단기 시세 차익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외에도 이번 주 중으로도 한 번씩 뭐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은 그 인텔 쪽에서 CPU 공장이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공급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제 차질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업황이 이제 돌아서고 이제 바닥 짚고 올라오는 모습들 중에서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일단 고개를 들고 있는 부름 관련주인데 반도체 업황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수입 의존도가 지금 99.6% 굉장히 높은 수입 의존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체가 불가능한 물질로 알려진 만큼 수입처 다변화도 필요가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국제통상연구원에 따르면요. 이스라엘발 부름 공급 차질에 대비를 해서 뭐 미국과 요르단, 뭐 중국과 일본 같이 좀 수입처 다변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 사태가 조금 더 크게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게 사용이 되는지 궁금하고 관련 산업별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 부름의 약 46%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요르단이 28%, 그다음에 중국 18%, 일본 5%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름만 놓고 봤을 때는 이스라엘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있으나 이번 사태 이전만큼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약간의 차질은 단기간에도 빚어질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부름을 가장 많이 이제 소유하는 석유 및 가스 업종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 선물 같은 원유에 대한 선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가스 가격 같은 경우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리 차원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겨울철이 임박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유나 가스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이제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가스 공급에 대한 차질을 러시아 쪽에서 좀 빚어낼 수 있겠죠. 타이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이제 과거에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재개되면서 원유 및 가스가 사용이 그만큼 많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향후에도 우리 석유라든지 이제 가스 같은 이런 에너지 업종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세로도 지속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력 충돌이 있으면서 자극을 받은 건 원유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원유 가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WTI와 브렌트유 모두 거의 6%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고 두바이유 역시도 3%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유가가 좀 다른 방향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유가는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고 이에 관련해서 정유주들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출연했을 때 유가 가격에 대해서 이제 언급드린 바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가격은 이제 배럴당 $100에서 $120까지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제한적인 상승일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현실이 되어버린 지금에 그 당시 분쟁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그 당시에 4% 정도가 원유가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들은 나왔고 그 이후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게 우려감으로 있어서 이제 원유 가격이 이제 양상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6%대 원유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 과거와 똑같이 우려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우려감입니까? 확전이 다른 나라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원유 가격에 대한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들까지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란 등의 타국가까지도 옮겨 붙었을 때 실질적으로 원유 가격은 한 차례 정도 더 급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고점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약 100에서 $120 정도 이제 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120를 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랍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는 증산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유가에 대한 제한적인 상승까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좀 평가하고 있고 그렇다면 정유 관련주 역시도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만 이제 추후에 조정받을 수 있다는 점은 계속적으로 좀 염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상방은 한 120달러 선으로 제한 적을 것이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가스 관련주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력 충돌 이슈도 있지만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스 관련주들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가스 관련주도 원유 관련주와 같이 이제 같은 흐름에서 저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같은 상승에 대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유에 대한 가격이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이는 모습들은 계속적으로 도출되고 있었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은 가스 관련주도 그렇고 원유 관련주도 그렇고 보유자의 관점에서 일단은 보유를 계속적으로 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한두 차례 정도 더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네. 오히려 이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이제 챙기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고, 이제 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이후에 재접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정 구간에 들어왔을 때 다음 달 한 11월이죠. 11월 정도에 가스 수요가 이제 많이 필요한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재진입을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러시아의 이제 겨울철 가스 생산의 중단 이슈가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가스 관련주는 다시 한번 재접근하는 모습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스 관련주에 대해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급등세가 나타난다면 그때 수익 실현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러시아와 관련된 이슈도 있는 만큼 가스 관련주들 추가 전망 어떻게 나타날지도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섹터들 내에서도 조금 더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서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일단 지수 자체가 하방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차례 정도 전저점을 이탈하는 모습들도 충분히 연출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 타이밍이 이번 타이밍이냐라고 봤을 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빠르면은 2번이 될 수 있겠고, 추후에 3개월 안쪽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일단 전저점이 한번 훼손하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업종을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것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제 금이라든지 안전자산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반대로는 이제 증시가 반등 구간이라든지 회복하는 구간에 들어왔을 때는 저는 자동차 업종과 반도체 업종을 대표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언급했던 섹터 외의 종목들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 탑픽 종목은 오늘 섹터 내에서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섹터로 저희가 시야를 좀 확장을 해봐야 할까요? 어느 정도 일부분 현재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해지 차원에서 저는 금 관련주 말씀드렸고 그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 단기적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 관련주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복이 됐을 때는 발빠르게 매도를 하시고 다른 섹터를 이제 교체 매매하는 형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엘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부품에 대한 제조 판매업을 하고 있고, 광산 개발에 대한 그 몽골의 세 개의 이제 사업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광산 개발 사업도 이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금 관련주고요. 매수가는 현재 1,580원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1,500원에서 1,600원 현재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하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짧게 1,400원으로 설정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900원까지 이제 매물이 쌓여 있는 올해 이제 봄에 이제 4월달에 그 자리죠. 약 한 1,900원에서 2,000원까지 이제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는 엘컴텍 짚어주셨고요. 매수하신다면 지금 지점에서 해보시고 목표 주가 1,900원 그리고 손절라인 1,400원 잡고 짧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우리 증시도 휘청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인데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 나가면 좋을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발 리스크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우리 증시도 휘청이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 역시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스 나와 있는 거 좀 살펴보면요. 가자 지구의 지상군을 좀 이스라엘이 투입을 앞두고 있고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게 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상황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증시 전망은 지금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지금 군사 전문가들의 어떤 리포트를 보면요, 사실 지난 주말에 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진입하는 거를 아주 딱 정해놓고 했는데 기상악화로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면은 웬만큼 아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근데 증시가 그렇게 변동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사실 전쟁보다는 사실 전쟁과 이제 더불어서 금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지금 가장 지금 더 큰 사실 증시의 변수로 지금 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2006년도 레바논 전쟁 이후에 최대 규모의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자 지구에 지금 침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모두 지금 손잡고 말리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이 이제 그만해라. 이제 좀 그래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사우디하고 UAE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인 걸 지금 막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제 전쟁이 나면은 굉장히 지금 숫자적으로 보면은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0.1%에서 사실 1.2%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란이 참전을 하느냐, 레바논이 참전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한적 전쟁이냐, 그다음에 사실 직접 전쟁이냐 이런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 GDP의 성장률을 보면 1%까지도 지금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또 같이 이제 돼서 1.2%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호르무즈라는 그 해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란이 봉쇄를 해버리면 전체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잠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럴당 150불까지 지금 올라간다는 가정을 갖고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들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많은 미국 월가의 전문가들은 전쟁보다는 그래도 금리에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전쟁에 대해서 전쟁을 지금 가라앉히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성과를 나타내는데 재미난 거는 러시아가 안보리에다가 전쟁하면 안 된다고 자기네들이 결의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참 잔인한 호재입니다. 그래서 증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결국은 그 당시에 전쟁 발발 당시에는 증시가 빠질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1년 이상 수혜주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전쟁이라는 건 정부의 사실 차입과 부채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금리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정부 차입이 많아지거든요. 많아지면은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또 다시 정부는 또 그것을 더 메꾸기 위해서 또 차입을 또 한단 말이죠. 이러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필요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수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보시면은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전쟁보다는 금리가
그래도 지금 전체 글로벌 증시를 쥐락펴락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쟁보다는 금리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봐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 상황 속에서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관건은 이란의 참전일 겁니다. 시나리오를 지금 저희가 3가지 정도로 살펴봤습니다. 제한적인 전쟁과 대리전, 또 직접적인 전쟁을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미쳐지게 될까요? 저는 제한적 전쟁과 대리전 사이에 네. 일어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뭐 사전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다시 미국이 네. 수출 제재했던 걸 다시 풀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8조라는 돈을 지금 해서 카타르에 넣어놨는데 그걸 네. 갖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 전날 이제 끊어버렸거든요. 따라서 제한적 전쟁과 대리전 사이에 어떤 부분들로 가는데 그렇다면은 인플레이션은 최대한 0.2%, 그다음에 네. GDP는 거기도 0.1에서 0.3% 정도의 영향을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전체로 봤을 때 전쟁에 가지는 증시의 어떤 영향력은 네. 일단 이루어질 것은 다 이루어졌다. 더 이상 지금 뭐 우리가 공포에 증시가 움직이는 거지 어떤 뉴스에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로 보고 사실 제일 지금 우려하는 거는 사실 얼마나 유가가 오르느냐에 네.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사실 왈가왈부가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1차 오일 쇼크라는 1973년도에 네. 보면은 유가가 279%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게 1979년까지 지금 가면서 그때 석유 파동들이 일어나서 굉장히 그때는 힘들었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보면은 유가가 지금 4%에서 6% 정도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벤트별로 봐서는 유가에 오르고 내리는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지금 1973년에 그런 279% 올랐을 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네. 셰일가스라는 대체제가 지금 있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생산을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미국이 더욱더 정치의 계절이 왔기 때문에 유가를 뭐 굉장히 운영하는 그 능력을 못 보여주면 네. 이거는 재선에 뭐 굉장히 그 뭐 치명적인 부분들이 이 부분들은 굉장히 관리를 하려고 그럴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평균적으로 갤런당 6불 정도를 하는데요. 네. 벌써 불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2불 99, 3불에서 끝났어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들로 분명히 유가는 관리를 할 것이다. 아니면 미국이 저렇게 유가가 높아지면요. 셰일가스의 채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유가는 과거처럼 이렇게 몇백 프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시간적으로 정치 경제의 시기가 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쟁, 무력 충돌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마음 아픈, 가슴 아픈 단어입니다. 그래도 정말 좀 다행인 점은 우리 증시와 유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유가의 경우 과거와는 다르게 셰일가스라는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상승에 제한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금리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또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목요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해서 연준이 11월 FOMC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도 살펴보면 지난 8월까지 5회 연속 금리 동결을 했고요. 이번에 올린다면 6번 연속 네. 동결이긴 한데 지금 조사에 따르면 거의 100%에 가깝게 올리지 않고 동결한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통위 저희가 어떤 포인트를 보고 가져가야 할까요? 답은 주신 것 같아요. 네. 6번째 연속 동결은 거의 100% 지금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좀 더 지켜보겠다는 얘기겠죠. 네. 따라서 FOMC도 내달 동결이 유력해지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언더라인 이 조건이 뭐냐면 현 금리 수준이 충분히 긴축적이다.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좋은 소리로 들린다마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실 증시에서 제일 바라는 거는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신호가 좀 네. 밝혀지는데 그거는 이제 물 건너갔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3.5% 금리 수준은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언제까지 갈 거냐? 내년 9월까지 금리는 3.5%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 하반기 9월 정도에 금리 인하의 시작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전체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움직여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일단 뭐 우리 이번에 또 동결을 하고 뭐 미국이 동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2%포인트대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금리 이슈는 저희가 좀 계속 살펴봐야 할 테고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 시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조금 더 이 인하 시기가 당겨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우리나라 경기의 어떤 사실 신호등에 파란불이 이제 켜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네. 이제 뭐 무역이 잘 된다든가 반도체가 올라가야 된다는데 사실 지금 나오는 숫자들은 명목금리 이상으로 해서 2%죠. 네. 사실 실질금리를 하면 그렇게 차이가 없거든요. 따라서 네. 이제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이제 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2.2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로 봤을 때 금리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의 어떤 자금들이 빠져나갈 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요. 일단 명목금리보다는 여러분 실질금리를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1월부터 9월까지 네. 국내의 순유입으로 보면 154억 달러예요. 근데 9월하고 8월 달에 14억, 17억 달러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직도 큰 우리가 눈여겨 이 정도의 네. 지금 유출은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되고 사실 지난주 보시면요. 네. 코스피 1.97% 올랐어요. 코스닥도 0.78%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실제 금리 차이로 인해서의 어떤 움직임들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이는 것보다는 실제 금리차가 그다지 크지 않은 만큼 움직임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실적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뭐 JP모건과 웰스파고 또 네. 시티그룹 모두가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사실 스타트는 잘 끄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좋은 실적 기록했는데 지난 거래일 마감 이후에 에코프로 그룹주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좋지 못한 그렇죠. 실적을 네.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 저희 네. 실적 시즌에 따라서 우리 지수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게 이제 에코 같은 거는 네. 이제 보시면은 성장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뭐 리튬의 가격들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주요 대형주 실적 발표가 사실 4주차, 그러니까 네. 다음 주에 지금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네.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24, 25, 26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많이 포진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는 관망이에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중요하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지수보다는 개별 기업 호재에 지금 반응할 수밖에 네. 없는 시장 구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보다는 금리에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러면 뭐 신흥국 중에서는 가장 지금 뭐 퍼도 좋고 다 그렇지만 네. 우리가 달러 환산을 했을 때를 보면 코스피 지수 같은 건요. 연초에 저점까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지금 한국 시장이 지금 연출이 네.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이 관점에서는 한국 증시요, 가격 메리트가 되게 좋아요. 따라서 지금 9월, 8월 달에 지금 17억 달러, 14억 달러가 지금 빠졌지만 전체적으로 1월 보면 154억 달러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렇다면은 차익 실현을 위해서 잠깐 빠졌던 부분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매일 따지셔야 될 게 외국인들의 수급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전쟁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외국인 수급은
금리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부분, 금리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환율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다시 중요해지고요. 지수라는 부분들은 큰 트렌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음 주는 네. 이거 대형주들이 이제 한꺼번에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좀 보시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보시고, 자, 외국인들 수급 보시는 부분들은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에 네. 얼마만큼 외국인 수급들이 움직였는가를 보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도 깨시면 조금 아침이 네. 조금 바쁜 시간을 지내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오전에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는 외국인 수급을 한번 체크하시고 그리고 진행을 하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뭐 짧지만 여러분들의 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나 투자하시는데 약간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큰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 실적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까지 1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수급적인 방향성 체크하실 때 10시와 10시 30분 사이에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내에서 증시의 방향성 어떻게 나타날지도 좀 궁금하고요. 저희가 좀 비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해볼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째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전쟁도 일어나고 뭐 금리도 막 이상하고 그러는데 일단 1번 국제금융하고 네. 외환시장의 변동성은요, 전쟁 일어나기 전보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이제 환율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이제 변동성을 더 갖고 오겠습니다만, 자, 그 부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이제 금리, 전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 증시의 어떤 뭐 지표를 만들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4주 차에는 실적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다음 주를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여러분 2주간을 다 보실 때면 실적에 대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나올 것인가. 뭐 실적은 서프라이즈도 뭐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저는 뭐 거의 70~80%의 움직임의 동력은 실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빠르게, 그리고 뭐 많은 보고서들이 실적에 관해서는 전망들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래서 10월에 3주차, 4주차는 실적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이 전체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좋겠습니다. 네, 10월 3주차와 4주차의 실적에 집중해 보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불황 관련주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들의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중동발 리스크에 따라서 가스 관련주에 대해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기회가 더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무력 분쟁이 이어지게 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과 관련한 종목 엘컴텍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광산 개발이 부각되는 가운데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을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변동되면서 섹터별로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고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